마지막으로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 국민대학교의 홍성걸입니다. 제가 그 이름이 홍씨라서요. 그 황씨가 없으면 어디 가면 꼭 가나다 순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또 좋은 점은 또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것도 아닌데 꼴찌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팔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앞에 말씀에 김 변호사님 말씀에 이게 좀 잘 그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꼭 뭐 숫자적으로 꼭 기계적으로 맞아야 되나요? 그냥 우리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들어보시고 또 앉아서 판단하시면 그것이 더 저는 논리와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는 저는 뭐 시국 발언, 정치 참여 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종교인도 국민이고요. 또 지금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약 성서는 뭐 전부 정치 경제 교과서라고 하니까 제가 정치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구약 성서 안 본 게 참 유감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경 본래다가 보면 앞에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거 한 몇 페이지 보다 보면 지겨워서 제가 성경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나 혹은 시국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요. 대통령 뭐 아까 하야하는데 하야도 아니고 퇴진하라고 그랬죠. 대통령은 대통령, 박근혜는 대통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하야하라 혹은 무슨 이번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 뒤에 나타났던 아까 여기 얘기했습니다만 독도 발언과 이 연평도 포격 발언, 천안함 폭침 사건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은 조작했다. 그래서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이로울 거 아니냐. 북한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결국은 NLL을 우리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창신 신부가 평화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그것을 제가 반복해서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평화를 느낄 수도 없었고요. 일시적인 실수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걸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종북, 빨갱이 이런 발언, 이런 언급들 우리 사회에 공포를 유발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요. 전후 세대긴 합니다만은 이런 빨갱이라든가 혹은 종북이라든가 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북한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장병들이 목숨 내놓고 좀 지키고 있고 실제로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6.25 동란 당시에 저도 저희 큰아버지 두 분이 인민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 없는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김일성이 수십 년 내려갈 수 있는 반공교육을 기가 막히게 해줬다라고 할 정도입니까? 6.25 동란에 대해서. 참 불행하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 같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위험도 그대로 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늘구멍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결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과도한 소위 그러죠. 종북 몰이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 같은 보수 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노동당에서 민주노동당에서 민노당에서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갈라져 나올 때
민주노동당의 핵심 세력의 종북 성향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종북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박 신부의 그 대통령 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왜 대통령이 빨리 문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 문제 가지고 수도 없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적으로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의 가족관계부를 요청을 해서 밝혀봤다는 것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왔어요. 검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조사한 걸 받으면서 검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검찰이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는 믿으면서 검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저는 대통령이 특검, 새누리당이죠. 특검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특검법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발 좀 특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검이 뭐라고 지금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박창신 신부의 앞에 얘기, 대통령 무슨 이런 얘기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문제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은 결국은 NLL을 북한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창신 신부가 명확하게 사죄할 건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평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의 생각이 이러신 분들을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종북 몰이가 아니고 실제 종북이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 장래에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검찰 수사 아까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 그러고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검사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코네 자식을 10수년간 키우고 데리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또 윤석열 검사 열심히 하고 했지만 현행 법을 어겨가면서 국정원 직원을 사실상 위법하게 불러다가 조사한 검사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그 검사를 놔둬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검사들이 빠졌는데도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검찰 조사에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7분의 모두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님의 견해는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원래 계획에는요, 논제를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 순서로 돼 있었는데 사실 이 모두 발언에서 7분이 거의 다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논제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냐 하면
아까 그 김재원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퇴진 요구 같은 이런 그 정치 문제에 종교인들이 관여하는 거 이거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신경민 의원께서는 세상 문제에 발언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명진 목사님은 사실상 뭐 구약 성경이 전부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얘기니까 어떻게 성직자가 시국 발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거꾸로 뭐 시국 발언하다가 잡혀가야 된다. 예, 설교는 설교고 강론은 강론이지 왜 이걸 달리 해석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헌법상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면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제 첫 번째 논제를 이 종교의 정치 문제에 관한 발언, 뭐 가냐라고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디까지가 그럼 임명진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그것이 과연 헌법상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조금 주제를 제가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언하신 임명진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제한 없이 다 얘기해야 된다는 뜻인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종교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추고 또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가 믿는 바 자기 종교의 진리와 교리를 따라서 나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에 비춰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그건 종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상 종교 분리라는 건 무슨 발언을 하지 말, 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종교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뭐 권력의 자리를 무슨 탐한다든지, 아까 우리 송 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되게 상식적으로 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종교인들의 이 정치 참여라는 것은 원론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그런 얘기이지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해서 권력을 가진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뭐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 우리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저는 상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정당원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는 규정을 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나치 정권 지하에서입니다만은 보네파라는 사람이 그 목사입니다. 보네파라는 목사가 나치 정권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발각이 돼서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통치자를 암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운전기사가 미쳤는데 저 미친놈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을 여러 죽이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장례나 지내야 되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저 미친 운전사를 밀쳐내야 되는 거다. 막 그런 아주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특별한 그런 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종교는 그런 그 정치에 직접 관여한다든지 정권을 권력을 탐한다든지 자리에 앉는다든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지. 말씀은 그럼요. 제한이 없다, 네.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께서요. 국회 일정이 하나 없던 게 생겨서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마도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 문제가 뭐 잘 해결되는 계기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 의원이 빨리 좀 국회로 가셔야 될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야 간에 지금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어서 제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어나야 될 상황이고, 그것이 또 이 우리 사회 화합에 도움이 될 만하고, 특히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박 신부님 말씀을 두고 여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북 신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북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 종북 세력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사회의 종북 세력을 너무 많이 규정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오히려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사상의 한계가 뚝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할 때 종북몰이라는 또 공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이석기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위험성 있는 종북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그러한 철저한 법질서 준수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굳이 그런 주장까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생각에 많은 동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시각으로서 제가 그 발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도움도 되지 않는 말씀을 종교 행사를 빌어서 영향력 있는 종교인께서 사회에 갈등과 어떤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수사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도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한 분들이 여러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디에서 수사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마치 자해공갈처럼 날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도 여전히 저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이 종교인들이 사회의 행복과 사회의 화합과 사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 좋은 취지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는 그런 종교인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저주 섞인 언사를 내뱉는 것은 저는 그 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꼭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마치고 제가 먼저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전혀 저희 본의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김영태 사장님이 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걱정하셨는데, 김 의원까지 가시면 홍성걸 교수님 책임이 아주 무거워지시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성대사님께서도 인 목사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이 성직자가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좀 밝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 분리는 서양에서는요 과정이 거꾸로입니다. 교황이 모든 전권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황제가 자기 고유한 권리를 찾겠다는 데서 이 종교 분리가 나왔습니다. 그 방향이 거꾸로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 논쟁을 거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파도바의 마르실스 이런 이 정치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데서 이렇게 매듭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정치와 종교는 자기 고유한 분야가 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모두가 명분은 다른데 그런데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이제 사목헌장이라고 해서 1965년 이 정의가 내리고 그게 이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정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바로 이어서 1970년에 주교 신호드라고 해서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이면 공회라고 하는데 대표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그걸 신호드라고 하는데요. 대의원 대회.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구현은 복음 선포다. 복음 선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즉 복음 선포다. 이것이 가톨릭의 지금까지 입장이고 더군다나 새 교황의 이번 문서에서는 그게 철저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는 세상사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종교는 세상 일에 대해서 제한 없이,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치에 대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정치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70년대나 80년대를 보면 정치가 대형 사고를 칠 때 항상 종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랬고요. 세계사나 하여튼 서양이나 동양에 일어나는 일에도 종교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독재 정권은 종교는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항상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국도 그런 거죠. 정치가 뭐 잘 됐으면 지금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또는 미사나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고요. 지금 종교인들이 다 거리로 나오게 되고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이게 사단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이제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수위 내지는 발언의 범위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걸 하나하나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사안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요. 가령 본회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종교가 살인을 그러면은 용납할 수 있는 거냐, 행위와 발언을 용납할 수 있는 거냐라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본회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살인도 신이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상식과 합리 내지는 민주적 자유 질서랄지 뭐 이런 아주 대단히 범범한 일반적인 기준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리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예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회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27일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가 더 좋았다고 한 목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죠. 이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신 내지는 80년대 불행했던 시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의 잣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 잣대를 들이대면 이분의 얘기는 분명히 틀린 얘기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의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팩트의 부분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대단히 복잡하고 역사적, 철학적, 뭐 종교적 뭐 이런 것들이 돼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종교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정말로 일반적인 잣대, 특히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저도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시국 발언, 정치 관계 뭐 하지 말라는 또는 못하라는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은 이제 분명히 그렇고요. 근데 사안별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신부님 사건처럼 강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이 사실과 다른 언급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거를 아까 지금 우리 그 신 의원님 말씀처럼 계신 우리 국립묘지에서 뭐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추모 할 때에 있었던 그 목사의 그런 발언과 이게 같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 뭐 다른 거냐, 이런 논쟁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글쎄요, 그런 발언도 저는 뭐 그걸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발언 당연히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아마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겠죠.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하여간 뭐 이 초기의 조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런 고소나 고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뭐 박신부님의 경우는 또 그 다른 케이스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고심하는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 그 종교인들이 발언하는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꼭 고소고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질 못하고 야 이거는 정말 도가 지나쳤다라고 해서 이건 내가 고소고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민주적 법 질서가 있으니까 고소고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야 이거는 도대체가 우리가 기소해서 무슨 뭐 이 재판을 하고 할 만한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불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얼마든지 처분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고소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선에서 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의 이 강론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공안 정국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흥분할 것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과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걸 거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또 대한민국만큼 법질서나 뭐 민주주의가 제대로 말하자면 정립이 돼서 이만큼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부족한 점이 있겠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이게 안 되면 특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7개월 지났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뭘 해야 되니까 이걸 그 대통령이 안 하는 거 이거 대통령 퇴진하고 하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것도 역시 그분들이 생각대로 일리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얼마든지 자유고,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비판을 하는 것도 역시 또 표현의 자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목사님 무슨 제가 좀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 그 박장진 신부님 발언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박장진 신부님이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쯤 됐는데 퇴진하라. 허기야 노무현 정부 때 김기춘 의원은 그때 의원이신데 8개월 때 하야라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바라기는 정부가 박장진 신부가 무슨 뭐 야당 총재도 아니고 대통령 나가려고 다음번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왜 퇴진하라고 저러셨을까? 또 본인의 얘기만은 아니고 이게 아마 정의구현 사재단의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종교인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가? 저 충정이 뭘까?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야 나가서 죽어라 이러잖아요. 그 애비애미가 자식이 죽기를 정말 바라서 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종교인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그 다음에 정권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충정을 깊이 이해를 하는 그런 아량을 정부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발언의 내용인데요.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그거를 그 사실 자체를 놓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못된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도 때때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우선은 이제 저같이 설교를 공적인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박장진 부님도 NLL에 대해서든지 아마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박 신부님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럼 정부가 신부님이 이 NLL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시는구나. 누굴 좀 보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설명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갈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놈을 붙잡고 가지고서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 박창빛 그분이 물론 구실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그걸 구실로 해서 더 안 해도 안 일어나도 될 우리 사회에 안 일어나도 될 갈등을 지금 정치권이 일부 정치권이 지금 일으킨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린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는 안 그럽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 옛날 광주 항쟁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조천기도에 열어놓고 위대한 태양이 지금 떠오르신다. 우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네?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걸 무슨 고발한다든지 뭐 그걸 막 문제 삼고 그런다든지 그랬으면 아마 우리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저 사람 참 아부가 너무 심하다. 무식해서 저런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어떻든 그냥 더 큰 갈등이 안 일어나고 어떻든 더 부끄럽긴 하지만 덮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정치권이 적어도 그만한 아량이 없는가 우리 사회가. 언론이 그만한 그 아량이 없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갈등을 솔직히 말해서 박신부님이 일으키신 빌미는 제공했을는지 모르지만 박신부님이 일으키신 것보다는 그 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적인 일은 정말 우리 사회에 없었는가 그런 것에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성 대사님 그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곧 예. 떠나셔야 된다고 그러셨죠?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력혁명을 할 수 있는가? 1960년대 가톨릭 공식 문서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문서에는 장기간의 폭정이 계속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관으로서 NLL이 어떤 위상인가 국제법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쉬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예컨대 한국이 핵실험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 문제가 철저하게, 결연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해결돼야 한다. 이 공평하게라는 말이 교회가 건네는 언어입니다. 공평하게. 무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북한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교황청에 몰려왔습니다. 총리한테. 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교황청은. 대답이 교황청은 이때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제들의 언어고 종교 언어입니다. 그걸 왜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그 소란을 피워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지방에 가서 강연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일어나겠습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이사장님, 평소에 그 인권 문제를 다루시다 보면요, 이 정치와 종교의 뭐 원리랄까 어떤 경계선이랄까 기준점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일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 그러니까 아까 성염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 그게 헌법적 원리라는 게 다 저기 구미 유럽에서 온 원리들인데 거기는 이제 하도 그 종교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속세 정치가 빠져나가기 위한 그 어떤 그런 거였다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건 좀 다르죠. 그래서 헌법적으로는 되게 이제 그 우리 국가 운영의 철학을 갖다가 헌법의 이념이나 이런 거를 갖다 특정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서 끌고 가지 마라. 이제 그게 제일 큰 종교 분리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적 구성으로 볼 때는 여러 차례 얘기 나왔듯이 직접 그 뭐 종교와 교회, 그 정치가 인적 구성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념에 있어서 분리가 돼야 되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 분리가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적 그 해석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가 그런 인적 구성이 겹치거나 뭐 이념을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슨 뭐 창조소를 갖다가 헌법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윤회를 갖다 집어넣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이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선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결국에는 공동선, 모든 사람들의 공동되는 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같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면 그것을 직접 뛰어들어서 뭐 본인이 정치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 해석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헌법 교과서에 되게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말씀이 나오다가 저는 이제 세 번째 주제까지 벌써 아까 막 넘어가신 것 같은데, 예, 그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큰 그 갈등의 가장 큰 그 중심은 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진전을 갖다 가로막는 그런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방되고 남북이 갈라진 지가 뭐 50년, 60년이 됐지만 여전히 모든 문제는 이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한 번의 그 끔찍한 경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모든 문제가 결국은 북한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 만사가 끝납니다. 근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과연 그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총장이 혼외 자식이 있으면 그게 공직자로서 말이 되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가치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청문회 때 걸려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직 진실이 뭔지는 모릅니다만 청문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그 대선에 관한 공정성, 국가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의 총책임자에게 갑자기 혼외자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외자 같은 그런 그 사적으로 제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공무원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가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는 수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할 때 사실은 그래서 검찰의 독립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검찰총장입니다. 핵심.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동욱 개인의 혼외자 문제가 더 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수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게 국정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바로잡고 검찰의 독립성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가치를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삼척동자라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치를 혼동해서 보통 그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외자 말이 안 되지.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더 큰 함정은 그걸 빌미로 해서 더 큰 국정 질서의 혼란을 바로잡는 수사를 깨뜨리고 있다. 검찰총장의 만약에 아까 수사를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행정관이 개입한 건 나왔죠, 물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칩니다. 그러면 앞에 총장이 그렇게 해서 혼나고 쫓겨났는데 저도 뭐 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걸 보고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확실히. 거기에 있는 팀장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팀장 그렇게 날아갔는데 어떤 팀장이 와서 지금 120만 건이고 그 원재료가 뭐 2만 개라고 그러는데 더 파면 아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특검 얘기도 하셨는데 특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더 많은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것 개입, 뭐 군 사이버 사령부도 개입했다고 하고 각종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 이런 문제들에 관한 거를 아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뿌리 뽑는 것이 검찰총장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거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저는 가치의 잣대는 나나 남한테 똑같이 되는 것이 도복스님 말씀하시는 화쟁 그리고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거꾸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 사이버 그런 거 갖고 불법 선거를 또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새누리당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특검 아니라 뭘 해서라도 그리고 검찰총장이 잘 수사해서 다 파헤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할 때는 문제가 없고 저기 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공히 버려야 될 태도고요. 저는 그래서 이 토론회의 주제는 그래서 오히려 화쟁을 저걸로 본다면 당파적인 그런 견지하에서 이 일을 보지 말고 거꾸로 역지사지해서 만약에 이게 이게 바뀌었을 때라든지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그 원리가 우리 사회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검찰총장 저렇게 날리면 우리나라 엄청난 후퇴고요. 수사 제대로 못해서 엄청난 후퇴고요. 정권 또 바뀌어서 거꾸로 야당이 여당이 돼서 또 당파적 입장에서 야당을 핍박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북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굉장히 우리의 아픈 북이라고 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모든 문제를 다 거기다가 돌리면서 합리적 사고나 화쟁적 사고를 그 못하게 만드는 합리적 사고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빨리 바뀌지 않는 한 평범한 국민들은 그냥 그거 왜 쌈질하고 있어? 국회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어? 신부가 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해? 사실은 그걸로 해서 다 무너지는 건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얼마나 서민 생활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점이 사실 오늘 결론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당파를 떠나서 일관된 잣대를 수립하는 게 화정의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 경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을 감사합니다.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요. 네. 아니, 잠깐만요, 교수님. 네네. 그 심정은 알겠는데요. 이게 뭐 검찰총장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잠깐만 좀 참아주시고 그 도법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계종 화장위원장이시잖아요. 화장이라는 게 정말 갈등의 해소, 뭐 화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갈등의 해소나 화해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정치와 종교가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스님 생각하시는지. 뭐 말씀들이 뭐 대부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종교 현실 참여 또는 뭐 종교와 정치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뭐 고통과 문제가 있는 곳에 종교가 거기를 떠나서는 종교가 있을 곳이 없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고통과 문제에 쓸모가 없다면 종교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종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또 공동선을 실현하는 게 우리 공동의 과제인데 역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으리라고 이제 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고통과 문제가 있는 곳 당연히 뭐 종교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갖고 종교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내용들이 아마 정치적인 문제와 좀 뒤섞일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뒤섞일 수 있는 요소는 겹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종교가 무슨 뭐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어느 편을 뭐 들어서 유익하게 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겹친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당연히 종교가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동선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그건 뭐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첫 번째 논제인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7분 패널 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